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저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은행에만 돈을 맡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야 하는지 고민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엄인상이 만난 사람과 책. 오늘의 책 투자의 재발견을 쓴 이고은 작가와 함께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엄인상이 만난 사람과 책. 오늘은 투자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라고 말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투자의 재발견을 쓴 이고은 저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작가님 소개를 먼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저는 거위 농장주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거위를 키우는 건 아니고 저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07년부터 국내 그리고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10년 이상 활동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15년 정도 되는 회사원 생활을 청산했고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에서 다양한 자산 거위를 키우는 거위 농장주가 되어서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좀 하신 것 같고 그 투자에 관한 전문가시고 관련 책을 내신 걸 보면 이 저자님은 얼마나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정도 부자입니까? 네, 진짜 부자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크기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이 뭐 10억 또는 20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월 현금 흐름이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시간의 자유도 부자의 기준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보다 현금은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자유 시간은 훨씬 더 많은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이 부자시군요. 네. 네. 이번에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부자이시다 보니까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상담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었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도 재테크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특히 최근에 저 친척 어른도 저한테 상담하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투자를 잘 해오셔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똘똘한 한 채 마련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이 없어서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되시는 걸 보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묶여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현금의 흐름이 중요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신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주린이, 벼락거지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개념부터 알아야겠어요. 뭐 너무나 기본적인 말, 투자. 이 투자란 뭡니까?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산 그리고 또 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네. 나에게 돈을 두는 자산과 여유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투자의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면 이 거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거위를 키워서 황금알을 얻는다. 이게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위를 키워서 판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금 투자 방식인 거죠.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려고 하는 거.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거위를 키워서 남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다. 즉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투자인데 두 번째만 약간 좀 집중하신 분들이 많은 현실이 조금 안타깝고요. 네. 결국에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거. 그래서 이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잘 관리하고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잘 해야 되는군요. 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 즉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 흐름이다라고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현금 흐름이란 말 그대로 내게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위 투자법 중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에게 현금을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3개월에 한 번씩 따박따박 나온다든지 네. 이런 자산들이 그런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고요. 네. 이렇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하나 둘씩 모아가면 나에게 매달 들어온 현금 흐름이 처음엔 적겠죠.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럴수록 나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건물주 요즘 네, 누구나 가보는 네, 건물주도 결국엔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건물주 월세가 또박또박 나오는 건물주에다가 시간까지 또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또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주식 얘기를 좀 해보면 주변에 보면 정말 활발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러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 이번에 100% 수익 났다. 그러면 엄청 부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투자를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거위가 낳는 황금알에 집중하기보다는 거위를 키워서 더 좋은 가격에 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위 투자법의 두 번째인데요. 네. 이 방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방법은 성공 확률이 좀 낮아요. 네. 예, 몇 번은 운 좋게 가격 상승을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걸 매번 맞추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방법은 매번 자산이 사라져요. 거위를 내가 팔아버리면 현금을 받기 때문에 거위가 없어져 버리고 네.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은 어떤 거위를 사야 되냐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새로운 거위를 물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샀다 팔았다 거래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보유할 가치가 있는 명품 거위를 처음부터 사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남지 않는다. 네, 남기기가 쉽지 않죠.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사다 보면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 오늘 얼마 남았어. 자기가 잃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따뜻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아보면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런 보거든요. 사례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네.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투자의 재발견을 쓰신 이고은 작가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자산부터 모아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법 있죠? 싸게 네.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이거는 결국 이제 시세 차익을 내가 먹겠다라는 투자인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야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시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나오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훨씬 편하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가 되면 훨씬 편하고요. 음.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위부터 모아서 내 거위 농장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그 후에는 다양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뭐 황금알을 낳지 않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빠르게 큰 거위로 성장할 수도 있는 새끼 거위를 사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굉장히 초기 상태에 있는 뭐 성장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투자를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현금 흐름을 주는 거위가 지금 당장 없다면 그것부터 모아야 어떤 비상시에 나와 내 가족을 좀 더 잘 지킬 수가 있겠죠.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주위에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투자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아이고. 그 사업이 쫄딱 네. 망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다가 한 친구가 스타트업 해서 음, 한 1억 원만 투자하면 주식을 10% 지분을 10% 주겠다 했는데 그냥 친구 도와준다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100배가 된 거거든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5억을 잃고 100억을 버는 오, 그런 성공 사례도 주위에서 봤습니다. 네, 뭐 상당히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상당히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활발하고 얼굴도 밝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네. 혹시 뭐 우리 저자님도 그런 사례를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증권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굉장히 좀 관심 많은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 식으로 뭐 스타트업 투자나 네. 아니면은 예전에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해서 이제 아예 퇴사할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봤는데요. 네. 근데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변호사님도 뭐 월급이라든지 뭔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있으니까, 거금을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럼 뭘 할까요? 음.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을 주는 건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배당을 준 주식이라든지 내가 어쩌면 애쓰지 않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사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현금 흐름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제일 복리 효과를 누리며 투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석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상당히 이제 부러워했던 분인데 그러면서도 또 변호사 활동을 바쁘게 또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간 부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시간도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말씀을 또 책에 하셨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돈 관련된 자산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거는 시간 자산입니다. 뭐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 자산을 잘 활용해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자신의 지금 현재 포지션에 따라서 시간 자산 활용법이 좀 다르죠. 예를 네. 들어 회사원이라면 자기의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월급이란 현금을 받아오니까 그런 어떤 회사원으로서 좀 더 성공하고 그 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 네. 그 임원으로 된다든지 그런 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 중 하나죠. 네. 그 이외에도 시간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데 네.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위치에 가는 거. 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자산 결국 내 시간 투입량 대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금이 극대화하는 거죠. 많아지죠. 예,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만약에 사업가라면 사업가는 남의 시간을 사서 그 현금 흐름을 더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시간을 사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투자자라면 내가 산 자산이 나의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나에게 현금을 가져온 자산을 더 모아가는 것.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간 자산을 늘리는 건데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 가성비뿐만 아니라 시간 가성비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 예,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나도 현금 흐름 자산, 시간 자산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드실 것 같은데 이게 직장에 묶여 있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들인데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아까 뭐 승진 이외에 또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뭐 회사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회사 다니면서 이제 다른 걸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원뿐만 아니라 어떤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네. 본인의 시간이 너무나 좀 빠듯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회사원이라면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 투입한 내 시간 자산 대비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임원이 되도록 하고 근데 반면에 임원이 되면 현금 흐름은 훌륭하겠지만 네. 시간의 자유는 포기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시간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분간은 이제 좀 쪼들리더라도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을 병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요새는 또 월급쟁이가 상당히 부러워요. 코로나 시대에 뭐 건물주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예, 뭐 자영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또 월급쟁이로 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을까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의 크기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계속 내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산이 10억, 20억 있다고 해서 회사를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반면 내 자산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나의 생활비 이상이라면 이제 그때는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은 뭐 다닐지 안 다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네, 투자라는 걸 해본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언제 팔아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원칙을 가지면 좋을까요? 투자를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극히 일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네. 매도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죠. 근데 이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가격이 올라서 팔았다. 이러면 잠시 뿌듯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이후로 가격이 더 오른다면 되게 좀 가슴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세 차익, 그러니까 미래 가격을 계속 이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산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 지금 명동이나 아니면 강남 아주 핵심 요지에 땅을 갖고 있다면 네. 우리는 이거를 언제 팔까 고민을 할까요? 보통은 이건 워낙 이제 좋은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대손손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거를 이게 조금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땅이라면은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거기서 자산의 좋은 상태의 자산이 거기서 현금 흐름까지 안정적으로 나와준다. 네. 그러면 그 자산은 거의 영원히 보유해도 좋은 거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끌해서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와서
부동산을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 국민이 지금 영끌 열풍에 예? 그 매진하고 있는데 이게 참 걱정도 돼요. 자기 자산이 지금 현금 모든 빚을 다 끌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 영끌은 조금 뭐 당연히 위험이 큰 베팅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상태에서 적절한 레버리지 수준을 고민하셔야겠죠. 네. 예, 제가 이제 걔 자산을 이제 늘릴 때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된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데 뭐랄까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산을 살 때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끼는 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끌, 네. 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풀 매수 베팅,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되게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각자의 그 재정 상태에서 적절한 레버리지,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연끌을 해서 사신 분들도, 아파트를 서울 지역에 수도권에 사신 분들도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왜냐하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현재 빚을 냈기 때문에 이 이자를 계속 월급을 받아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건전한 투자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뭐 좀 마음을 졸일 정도로 영끌, 거기다가 현금 흐름을 내가 월급에서 이제 가져간다면 결국 그 자산에서 오는 현금 흐름으로 그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충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케이스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자산인 것 같거든요. 이자 비용은 나가지만 나에게 들어온 현금 흐름이 없는. 이거는 나중에 시세 차익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신, 그러니까 이 거위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투자는 시세 가격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되고 예,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샀고 그 이제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도 나에게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겠죠.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집을 살 타임을 놓쳐서 지금 가슴이 타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참 부동산 문제나 이 투자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말에 공감이 가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자유를 누리려면 또 열심히 투자 관련 공부도 해야 하고 자신만의 원칙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산을 빨리 늘릴 수 있을까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누구나 자산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투자금은 한정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한정된 투자금을 잘 쓰는 것, 그러니까 결국 자산을 빨리 늘리려면 한정된 투자금이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자산을 사는 거겠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내 투자금 대비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는 자산을 사야 하고요. 그거를 자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내 투자금 대비 현금 흐름 하면 그게 이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한다. 영끌은 이제 너무 좀 위험하겠고, 하지만 좀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는 거의 필수적이에요.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산 수익률 자체가 높은 자산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그 자산을 적절한 레버리지를 껴서 산다. 그러면은 자산 수익률에다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져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네. 투자 수익이 높다는 거는 내가 가진 현금 대비 현금 흐름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빚내는 걸 정말 두려워하시는군요. 정적으로 싫어하시는 하다 보니까 뭐 현금만 보유하고 그런데 이자는 뭐 거의 찔끔찔끔 아이고. 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책을 반드시 숙독을 해서 투자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만의 투자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목표들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건 자산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나만의 투자 목표를 세워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그래 그러면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어. 이런 분들에게인데 자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의 크기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10년 안에 월 현금 흐름 500만 원 또는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떤 투자를 지금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런 어떤 청사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어떤 주식이 좋으니까 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또는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좋은데 살까요? 말까요? 그 질문은 사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KTX 열차가 출발한대요. 탈까요? 네. 그런데 당신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네. 내가 미국을 가야 한다면 열차를 탈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야 비행기 되고 네. 옆 동네를 간다면 버스를 타야 하고 그거를 그래서 어디를 갈 건지 언제까지 갈 건지 먼저 좀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나의 지금 상태 그리고 10년간의 소득 등을 감안했을 때 내가 10년 후에 얼마를 만들겠다라고 한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얼마를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네. 목표를 그러니까 자산을 뭐 10억을 벌겠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네. 네, 월 얼마의 수익률을 내겠다.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목표를 정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스페이스봄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 내가 지금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월급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나는 몇 살에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입력을 하시면 내가 이제 추구해야 하는 투자 수익률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나만의 기준금리라고 부르는데 네. 그거를 구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투자 판단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목표를 가지고 내 현재 있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정해지겠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알아야 할 투자 원칙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은 꼭 알고 지켜야 한다 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모아가는 투자자는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필연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계속 복리로 재투자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점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으니까 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서 시간 가성비도 뛰어난 투자가 네.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현금 흐름과 적절한 레버리지 이 부분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걸 다 알아도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들 곱씹으면서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실천. 네. 네. 투자는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모처럼 큰 맘 먹고 투자를 하겠어라고 했을 때 주위 지인들이 말리죠. 네. 투자는 너무 위험해 하면서 아니면 주위 지인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요만큼 먹었으면 얼른 팔아. 네. 샀다 팔았다 해야지 하면서 약간 뭐랄까 근거 없는 혼수를 두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야 하나 이러면서 이제 귀가 팔랑팔랑하면서 흔들려 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실천하려면 일단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글쎄요 본인이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큼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제 책에 나온 이 모든 투자 원칙과 투자 방법을 제가 직접 다 해봤고 네. 오랫동안 고민했고 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고 고민하면서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언가 투자하는 삶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당장 뭐라도 시작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최근에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상승하면서 투자 쪽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갑작스럽게 막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그쪽으로 그냥 무작정 내달리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기본부터 차근차근 무작정 누가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아파트가 좋다 해서 영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어떤 걸 원하시냐. 만약에 현재 회사원이라면 나는 임원으로 성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간의 자유를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의 그 어떤 영역으로 좀 더 병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의 구체적인 미래 목표 네. 언제까지 월 현금 얼마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에 맞춰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더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투자란 무엇인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재발견을 쓰신 이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인상이 만난 사람과 책. 오늘은 투자의 재발견을 쓰신 이고은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 기법이 편향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많은 투자처가 있는데 너무 좁게만 바라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자산을 불리겠다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어느 순간 허물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저 높이 있는 산봉우리를 오르는 것도 한 걸음을 올바르게 내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산봉우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